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의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시험 특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 시험 특강은 시험을 보기 직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아예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의미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정리를 해 보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 실용글쓰기 강의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많은 학생분들과 서로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의 원고도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부분들을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제가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건지 한번 쭉 목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개정 실용글쓰기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정된 것이 뭔가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달라진 건지, 나에게 이득인 건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은 개정 실글이 1회, 첫 번째로 치러지고 나서예요. 그러니 바뀐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걸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실용글쓰기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본인의 지난 회차의 성적표를 딱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서 저 이렇게 성적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점수 못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때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실용글쓰기는 어떤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막하신 거죠.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또 여기까지 보는 게 맞는지, 너무 많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서술형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서 뽑아온 거예요. 서술형을 이렇게 써본 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죠. 예전에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답안을 썼던 그 기억 정도는 있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서술형을 조건에 맞게 써보려고 하니 많이 막막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전 문제 풀이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풀이를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서술형 9번 원고지 쓰기예요. 그 원고지는 약 1000자, 1100자 정도의 분량이고요. 그 분량을 쭉 채워 나가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만나보면서 정리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개정 전의 내용은 그냥 제가 작게 표시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정 후에 주목하시면 되겠죠. 개정 전에는 2교시로 치러졌었어요. 그래서 90분 이렇게 치러졌었는데 첫 번째 시험 끝나고 나면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었죠. 저는 99회부터 그리고 개정 후가 111회 시험이었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가서 직접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험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0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요, 120분 한 교시로 한 번에 그냥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어떤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20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교시의 시험은 전체 다 서술형이었어요. 그럼 남은 그 20분 동안 서술형을 하나 써보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그 암기할 게 있기는 하겠어요? 암기할 것도 없잖아요, 서술형이니까. 그 20분을 그냥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 1교시 때 어떤 내용 나왔었더라, 그거 다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차라리 그게 사라지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교시로 치러지는 것이 저 포함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객관식 30문제고요. 그리고 서술형 9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은 한 문제당 10점이에요. 그 전 볼까요? 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점으로 올라갔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객관식 풀어야겠죠. 서술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당 30점씩입니다. 예전에는 20점이었어요. 30점 올랐습니다. 자, 문제가 적어져서 부담감은 줄었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꼼꼼하게 제대로 풀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은 역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줄어들면서 다른 쪽의 부담감은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특히나 서술형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은 맞춤법이나 문장의 호응 같은 것들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맞춤법을 이제 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어요. 그냥 여기는 포기할게요. 예전에 20점짜리 있을 때만 해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어요. 근데 30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술형 6번 50점짜리에도 문법적인, 그러니까 문장 호응을 지켜서 써야 하는 뭐 이런 문법적인 기반이 깔려 있으신 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잘 답안을 고르시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더 해볼까요? 200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코 허투루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 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경 써서 봐야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 7번, 8번은 문제당 100점이고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서술형 9번, 원고지 쓰기는 300점이에요. 자, 이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술형 10번, 이게 고스란히 서술형 9번으로 온 건데요. 예전의 분량이 더 많아졌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분량은 동일한데 점수가 100점이 올랐습니다. 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분량 그대로 쓰던 거 쓰는데 내가 잘 쓰기만 하면 점수를 100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만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래서 300점이 된 거 300점이 됐다라는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세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정리해보면 객관식은 총 300점이고 서술형이 700점이 되었어요. 예전의 간극과 이제 바뀐 것의 간극 한번 보세요. 훨씬 더 벌어졌죠. 서술형을 진짜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서술형이 이렇게 배점이 높다 보니까 서술형 신경 쓰셔야죠. 이 말씀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서술형만 해야지. 객관식을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질문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저 객관식에서 발목 잡혔다. 서술형은 그래도 막히지 않고 쓴 것 같거든요. 근데 객관식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300점도 물론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서술형을 진짜 만약에 중간에 놓아버렸다. 막 나는 절반밖에 안 썼는데 뭐 이제 끝났다, 정리하라고 한다. 그럼 시간 배분을 내가 잘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바뀐 게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지금 손 제가 어디 동그라미 치고 있는지 보이시죠? 네, 여기.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체력이 되게 좀 완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2교시 시험을 치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되게 힘들었던 와중에 저 같은 그런 체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한 교시 안에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 시험의 문제는 글쓰기 원리와 글쓰기 실제, 그리고 사고력과 글쓰기 윤리로 되어 있는데 각각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누어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의 글쓰기 원리 부분 보시면 쓰기 동기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항상 고정적으로 제일 첫 번째 객관식 1번 문제는 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쓰기 원리는 어떤 책이 나와 있거나 교재가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거나 하지 않아요. 만약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관련 서적을 사서 보시거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기 동기, 저 문제 하나를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냐 하면요. 사실 이건 글쓰기 원리 전반적인 것에 다 걸쳐 있는 내용이긴 해요.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쓰는 사람, 필자라고 하죠. 필자는 반드시 독자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 이 정도 많이 알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원고를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글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으로? 독자 중심으로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독자의 지식 수준을 생각해야겠죠.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니까요. 독자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선정하고 하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독자 분석이에요. 근데 독자 분석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읽힐 것일 때. 그렇죠. 그럴 땐 그럼 독자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낮춰서 생각해야 될까요? 높여서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낮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수준이 높은 분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를 너무 수준을 낮게 봤어. 이거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낮게 설정해서 쉽게 쓰면 아무리 뭐 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건 아니면 해당 분야의 지식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이건 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독자 설정 끝났어요. 이게 지금 제가 다 원론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대표적인 이론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쓰기라는 건 이런 거지 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글쓰기 실제와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계약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계약서에 쓰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디를 외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개념을 외울 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 뒤에 문제 좋거든요. 문제 보세요. 그리고 문제에 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답을 고르는 게 막막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개념이 안 된 상태로 문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땐 그냥 해설지를 보세요.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이제 공부의 방법을 익혀나가야 하는 공부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라면 제가 해설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해설지 보세요. 본 다음 답을 문제에 체크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답이 왜 그건지 거꾸로 개념 부분으로 가세요. 그것이 왜 답인지 혹은 답이 아닌지를 찾는 겁니다. 그 부분에 밑줄 쳐놓고 그러면 그 밑줄 친 개념 위, 아래, 좌우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개념들을 먼저 읽어보게 돼요. 눈이 가니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어디부터 외워야 하는지 그 저변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진짜 질문 많이 받는 거거든요. 선생님, 개념을 그럼 싹 다 외우라는 말이에요? 책을 다 외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막막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실제는 글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의 개정 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줄어든 대신 그 한 글의 종류에 그 장르에 엄청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 더욱더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고력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사고력 부분은 우리가 NCS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CS는 공기업에서 혹은 뭐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이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어.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지식들을 모아놓은 게 NCS인데요. 그 NCS의 개념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도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출 분석을 많이 해보시고 많이 나오는 부분의 NCS 개념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NCS,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직업기초능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0개의 꼭 갖추어야 하는 능력들을 쭉 정리해 놓은 개념서가 있어요. 다 프린트 하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학생용, 교사용,
그다음 학습활동 문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교사용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학생용만 봐도 충분히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NCS 직업 기초 능력에 PDF 파일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윤리의 중복 계좌나 쓰기 윤리 같은 부분들도 이거를 개념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개념인데 이 부분 나왔다가 저 부분 나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미리 봐두면 좋겠죠. 어느 부분이 나올지 우선 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복 계좌나 쓰기 윤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해 두시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용 글쓰기의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신의 기본 실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학창시절에 국어를 좋아하셨고 그 다음 키워드 가지고 문장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 만에도 실용 글쓰기 원하는 점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일주일 만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후기 글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그 후기 글을 본 많은 분들이 일주일이면 되는구나 아니면 2주일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기본 베이스가 달라서예요. 내가 어느 정도일지 그걸 확실하게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국어의 노베이스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한 달, 저 지금 적어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자, 한 달의 계획표를 제가 한번 짜봤어요. 자, 30일 남았고요. 여기 요 날이 시험 날입니다. 먼저 시대고시 기출문제집을 한번 쭉 풀어보시기를 꼭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대고시 기출문제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문제집이 시중에는 이 시대고시 문제집이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변형 문제들을 막 다루고 있는 다른 문제집들 푸셔도 좋겠죠. 좋은데 실제 기출문제를 봐야 정확하고 명확한 방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대로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다. 자, 이걸 이렇게 열흘이나 줬습니다. 열흘 동안 꼼꼼하게 문제집 다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한 5일 만에 다 풀었다라고 하시면 회독하십시오. 네, 회독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집을 사서 푸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제대로 된 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글협회 실용글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상 문제를 업로드해 놓았어요. 총 2회짜리 업로드해 놓았거든요. 여기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혹은 가끔은 진짜 똑같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예상 문제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 하루 2개에서 3개 지문의 비문학을 꼭 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저 공부 방법 좀 봐주세요 하고 성적표 보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적표를 보니 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힘들어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비문학 독해 한 반절 정도? 네, A4 용지의 반절 정도 되는 길이의 비문학 지문을 주고 거기에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딸려 나오거든요. 근데 지문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걸 문제로 갔을 때 이미 읽었던 내용이 까먹은 거죠.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뒷부분을 다 찍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 비문학 독해가 뒷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글쓰기 실제에 나오는 글의 종류별, 글의 특징 이런 것들은 암기의 영역이죠. 이건 지식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얘는 훈련의 영역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신경 써서 해두어야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직접 해봤어요. 직접 해보았더니 정말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과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2-3개 지문씩 꼬박꼬박 풀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열흘은요. 서술형 9번의 모범 답안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범 답안이라고 여기 실글협회 예상 문제에도 모범 답안 나오고요. 기출 문제집에도 모범 답안 나오거든요. 모범 답안을 쭉 읽어보면서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내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편지 쓰거나
아니면 그냥 내 생활문,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쓰는 문장의 느낌이 아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러 번 좋은 모범 답안을 읽어두시라는 거죠. 가끔 저는 자신이 서술형 9번의 답안을 많이 써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많이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가끔 오히려 읽으세요 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려요. 예. 써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굳이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읽어야 체득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쓰면 이로써 뭐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이로써나 이로 인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많이 읽어두십시오. 그런 다음 저는 하고 다 했어요. 막 회독도 여러 번 하고 독해 훈련도 하고 모범 답안도 여러 번 봤어요. 이제 저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국가기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뭐 국가기관,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같은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도자료가 나오거든요. 보도자료를 딱 클릭하면 우리는 보도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글쓰기 실제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 보도자료는 두괄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맨 앞부분에 실어넣게 되거든요. 그럼 두괄식으로 맨 앞부분 보세요. 그럼 요즘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 코로나 시국 때 저 그때도 시험 보러 갔겠죠. 마스크 쓰고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그때 실용글쓰기 문제에 뭐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제의 성분 이렇게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문제만 3개, 4개가 나왔어요. 이게 뭐겠어요? 실용글쓰기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슈에 둔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슈를 잘 보고 이것과 관련 지어서 문제를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리고 나서 국립국어원의 어문규범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춤법 같은 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맞춤법의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 게 어문규범인데 전 실용글쓰기 공부할 때 항상 컴퓨터에 국립국어원 이렇게 화면을 켜놔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쳐볼 거, 이 뜻이 뭔지 쳐볼 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다 쳐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맞춤법이 맞나 어문규범 들어가서 보고요. 이게 다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꼼꼼하게 품은 많이 들겠죠? 힘들겠죠? 이런 거 다 보려면.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덜 불안해요. 그쵸? 이 중에서 만약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고 대충 그냥 슬쩍 내용 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확실하게 공부가 안 돼 있을 때는 불안하고 그러면 점수가 막 못 나올 걸 미리 예상하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꼭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주 공부 방법도 실어봤어요. 왜냐하면 직장 병행으로 또 학업도 같이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한 달 정도가 진짜 정말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신 2주는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 기출문제집, 그중에서 글쓰기 실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글쓰기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로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 부분을 먼저 보고 그리고 협회의 예상 문제는 꼭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확 줄였음에도 이거 꼭 넣었죠? 3일이나 넣었어요. 예상 문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 모범 답안 확인하는 거, 이슈를 체크하는 건 그대로 넣습니다. 사실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마시고 이슈라도 체크하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술형 답안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 보시면 문제에 대한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안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자, 원고지는 서술형 9번에만 나오고요.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서술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술형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냥 메모형의 답안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메모형의 답안지가 약 한 5줄에서 6줄 정도로 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럼 열심히 쓰다 보면 1번 답도 여기다 쓰고 2번 답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1번 답만 쓰고 2번 답은 다음 칸에 또 5줄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답안 밖에 작성된 서술형 답안은 채점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원고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 원고지 마지막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다가 마침표를 이렇게 찍는데 여기는 어차피 채점 범위 바뀝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글자 안에다가 마침표로 그냥 같이 찍어주시는 게 맞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무엇 하는 하고 띄었어야 되잖아요. 띄어쓰기 표시 이렇게 딱 하시는데 이것도 출제 영역 밖이에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원고지 안에 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 답안은 검은색 볼펜 등 가는 필기구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워지는 펜 되나요? 지워지는 펜이 요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게 다 걷어 가셨어요. 근데 가져가는 이동 중에 뭐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석 지워지면 어떡해요? 이거 책임은 다 자기한테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지워지는 펜은 쓰기를 지양하시고요. 어차피 수정 테이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검은색 볼펜으로 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자기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그러면 감점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서술형 9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서술형 9번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거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 돼요. 자기의 생각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나와 있는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시간 배분인데요.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할까? 저는 객관식에 40분, 서술형 1번부터 8번까지는 또 40분, 서술형 9번에 이렇게 40분을 다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객관식부터 차근차근 푸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서술형이 너무 급하니까 이거 먼저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끔 문제에 오류가 생겨서 중간에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장마다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이거 이렇게 바꿔서 쓰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난 이거 다 썼어요. 원고지 다 썼어요. 근데 막 중간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 부분 수정할 거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객관식부터 풀고 있었어요. 근데 수정할 거 있어요 하고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객관식은 내가 잘못 1번인데 5번 표기했어요? 그럼 5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1번 표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드는 품이 좀 줄어듭니다. 수고가 좀 덜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60분 넘게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줄여야 돼요. 더 줄이십시오. 더 연습하세요. 60분까지 가면 안 돼요. 40분. 그럼 어떻게 단축을 시켜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단축하려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답안지 마킹까지를 바로 그냥 다 해버리고요. 서술형 9번은 조건에 맞게 자료에 밑줄을 긋는 거죠. 그런 다음 원고지에 바로 답안을 쓰세요. 그 시험지 구석탱이에다가 문장을 다 써본 다음에 그걸 원고지에 옮기면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쓸 내용은 자료에다가 밑줄을 그냥 그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원고지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분량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어절과 문장의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량 조건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분량 조건을 맞추지 않는다. 분량을 잘 못 맞췄다. 그러면 감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협회분과 관계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신경 써서 분량을 먼저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어절과 문장의 개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절은 이렇게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대부분 2어절, 3어절 이렇게 어절로 조건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절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자, 문장의 개념을 사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무엇 하고 무엇 했다. 이거 몇 문장이죠? 이거 한 문장이에요. 무엇 했다 여기까지가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앞에 무엇 했고 이것도 원래 문장이었잖아요. 네, 원래 문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문장 안에 쏙 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다로 끝나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문장의 기준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겠죠? 여러 조건 중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채워나가고 마지막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쓸 때 분량에 주의하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하는 건데요.
분량을 채워나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조건이 한 3개 정도 나와요. 써야 될 내용들이.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2개의 조건은 그냥 바로바로 분량 생각하지 말고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조건쯤에 갔을 때에는 내가 분량을 신경 써야겠죠. 자, 우리가 보는 실용글쓰기 9번의 원고지는 총 한 줄이 30자예요. 그리고 30자로 끊어서 조건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180자에서 210자 분량으로 쓰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6줄에서 7줄로 쓰면 돼요. 그러면 6줄까지 갈 때까지 긴장해야겠죠. 왜냐면 7줄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 넘어가면 이미 분량이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6줄 정도까지 신경 써서 긴장하고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여유롭게, 사실 6줄까지만 채우면 뒤에 한 칸을 쓰든 2칸을 쓰든 그건 난 분량 채운 거거든요. 6줄에서 7줄까지만 쓰면 되니까요. 6줄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있는 조건 2개는 조금 마음 편안히 먹고 쓰시고, 그런 다음 3번째 것일 때 신경 써서 6줄을 맞추는 거예요. 혹은 뭐 넉넉 잡고 7줄까지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어떤 경우는 요즘 최근 경향이 그런데요. 분량은 되게 많이 줘요. 자료의 내용은 엄청 많이 주고, 그런 다음에 뒤에 써야 하는 분량의 조건은 엄청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요약을 팍팍 해야 돼요. 요약을 많이 하려면 본문 자료에서 예를 든 내용들은 다 걷어내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분량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경향은 뭐라고요? 자료는 엄청 많이 주고요. 써야 되는 분량은 적게 준다. 그러니 요약 공부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조사와 어미의 사용을 통해 세밀하게 분량 조절하기. 무슨 말이냐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먹어가다. 먹어가다 라고 쓰면 내가 지금 먹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 뒤에 부분은 보조용어일 뿐이에요. 실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가 본용어이에요. 원래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칸이 부족하다 싶으면 얘네들은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먹어가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또 조사와 어미 같은 경우들도 뭐 밥 먹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늘려 써야 한다 그러면 밥을 이렇게 조사를 적절히 넣어주는 거죠. 이거 하나 넣어주면 2칸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아, 원고지의 글자의 그 수는 띄어쓰기 포함입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적절히 넣거나 어미를 넣거나 이 뒤에 어미도 먹다 뭐 이런 걸 먹은 것이다 뭐 이렇게 늘려서 쓰는 거죠. 네. 적절하게 어미나 조사를 넣어서 좀 세밀하게 분량을 조절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해야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대부분 글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술형 9번에 빈출되는 글의 구조는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해결 중에서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건 뭘까요? 문제겠죠. 문제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잘 기억했다가 자료 중에서 문제에 해당하는 자료는 앞부분, 그 다음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뒷부분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자,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출제자의 가치관을 짐작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안타깝다,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분량이 몇 자 남았거든요. 그거 맞추느라고 안타깝다.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거 분량 채우려고 자기 생각 쓰지 마시고 분량은 채워야 하긴 하니까 다른 내용, 자료에서 있는 내용을 오히려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쓰는 거 말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올바른 문장인데요. 문장만 제대로 쓰면 접속어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문장과 문장이 적절한 접속어로 연결되어야 자연스러운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쓰지 마십시오. 괜히 썼다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접속어 없이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문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100일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엄청 잘 쓴 막 수려한 글에 좋은 점수 주나요? 아니에요.
조건에 맞게, 분량에 맞게 내용만 차근차근 잘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접속어에 목매지 말자. 문장 호응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앞부분에 뭐뭐 하는 것은 한다면 뒤에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문장 호응이 잘 맞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호기롭게 뭐뭐 한 것은 딱 시작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걸 마무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한다 싶으시다면 아예 의도적으로 주어 부분에 뭐뭐 한 것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겠다. 능동적인 주체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문제는, 원인은 이런 것도 뭐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문제 상황이 분명한 명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상황상 앞에 이미 문제나 혹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런 다음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문장을 하나 덧붙인다면 뭐뭐라는 것이다 라는 말로 써서 호응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는, 원인은 이런 경우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세부적으로 다양할 수 있으니 혹시 이 문장은 어떻게 쓰나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뭔가 앞부분에 주어가 될 만한 예를 들어 뭐 국립국어원은 이렇게 주체가 될 만한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어찌 했다. 그래서 뒤에 동사 혹은 그들의 행동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 이런 걸로 연결 지으면 문장 호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체가 될 만한 걸 분명히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와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 어떠세요? 잘 쓴 것 같나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에요. 왜냐면요. 해결 방법은 마련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요.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마련에 힘을 쏟아야 되나요? 문제는 해결해야죠. 이런 오류가 왜 생기냐면요. 중간에 와나 과와 같은 이런 조사, 접속 조사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마련은 어차피 해결 방법에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것도 주의하시려면 와나 과 같은 접속 조사를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사용을 아예 지양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장 형태, 뭐가 뭐 했다, 뭐가 뭐 했다 이런 형태로만 그냥 쓴다. 아, 문장이 화려할 필요 없다 그랬지? 네, 그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접속어 없어도 뚝뚝 끊기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막 화려하고 수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뭐뭐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두 개를 이어보거나 난 자신 없어. 그러면 문장을 짧게 끊어서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 경향은 글자 수로 조건을 주지 문장 수로 조건을 주지 않거든요. 문장 수로 조건을 주면 문장을 막 붙이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글자 수만 맞추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복을 피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문단부터 4문단까지 개요를 미리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자, 1문단부터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내용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자료 1 참고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료 1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우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 1의 내용 중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1문단에 쓰고 자료 1 중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3문단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자료 1의 내용, 관련된 내용을 1문단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3문단에 가서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였네. 써. 그럼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전체 개요를 봐서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 자료의 내용을 얘는 1문단 거, 얘는 3문단 거 자료를 나눠 놓으셔야 되는 거죠. 맥락 없는 지시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이는, 이로써, 이로 인한 같은 이가 지시어인데 이 지시어를 그냥 아무 때나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이 뚝뚝 끊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다음 문장으로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접속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조건을 줘요. 이 접속어를 써서 내용을 전개할 것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럴 때만 신경 써서 쓰시면 됩니다.
시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뭐 이었다, 과거죠. 하고 있다, 진행이고요. 예정이다, 예측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모두 미래형이죠.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들이고요. 자, 이 중에서 이었다, 이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맞춤법 틀리는 것 중에 이었다라고 쓰시는 거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안 돼요. 이었답니다. 이게 발음이요. 이었다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었다로 표기를 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 이었다가 맞습니다. 자, 시제 사용은 왜 주의해야 하냐면 가끔 내용에 이런 거 나와요. 자, 지금 어떤 A라는 정책은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행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행될 거라는 예정사항이 잘 문장에 실려야겠죠. 그래서 시제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채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원고지 작성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의 소문자와 숫자는 한 칸에 2개씩 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200칼로리 하면 숫자 2개 앞에서부터 채우고요. 0 하나 써주고, 그리고 200kcal를 쓴다고 하면 소문자잖아요. 소문자는 한 칸에 2개씩 쓰니까 킬로칼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영어 대문자와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괄호 열고 영어 대문자로 AI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AI 이렇게 대문자는 한 칸씩, 문장 부호도 한 칸씩, 하나에 한 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닫는 괄호를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쓸까요? 네, 바로 밑에 줄 내려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와 작은 따옴표는 한 칸에 함께 쓴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마침표가 쓰이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쓸 때, 이럴 때는 한 칸에 같이 쓰면 되겠죠. 자, 물음표는 2칸으로 나눠서 씁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마침표나 쉼표 같은 건 그 칸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럴 때에는 다른 것과 함께 쓸 수 있지만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경우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칸에 하나씩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우측 한계선의 문장이 끝났을 때는 마침표와 쉼표는 마지막 글자와 함께 한 칸에 씁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마침표를 저 아래 칸에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쉼표도 마찬가지예요. 쉼표도. 아셨죠? 그 다에는 쉼표 안 들어가죠? 그럼 쉼표가 들어가는 걸로 다시 예를 들어보면 뭐뭐 하고 이러면 여기도 쉼표가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쉼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마침표와 쉼표만 마지막 한 칸의 글자와 함께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 다음에 물음표를 써야 된다. 느낌표를 써야 된다. 그때는 다 그냥 아래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침표와 쉼표만 주의하시면 되는 것이죠. 100단위에 쓰는 쉼표와 소수점은 글자와 함께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5% 해볼게요. 20 하고 0.5 하고 퍼센트는 따로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이게 1의 자리가 되면 또 퍼센트를 이 숫자랑 같이 쓰는 거 혼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요. 퍼센트 단위는 따로 한 칸에 쓰는 겁니다. 마침표와 쉼표 뒤에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다 이렇게 쓰고 나면 마침표 쓰고 띄지 않고 바로 그냥 붙여서 다음 글자를 쓰란 얘기예요. 사실 원고지 표기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요. 공통적으로 꼭 이렇게만 써야 해 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실용 글쓰기의 분량 안에 쓰기 위해서 가장 좀 효율적인 쓰기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원고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실전 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술형 9번에 나와 있는 앞부분 개요표예요. 개요표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자, 우선 개요표는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미리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자료 1이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우와, 여기도 나와요. 그 얘기는 자료 1에 나오는 내용은 분석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 1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와야지 밑에 2문단, 3문단, 4문단에 쓸 내용까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중복이니까 감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점 표시가 있고 붙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 1문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이 밑에 노란색으로 네모칸을 친 부분은 이거 노란색 네모칸은 제가 친 거예요. 실제 문제는 안 쳐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친 부분들은 이걸 다 썼을 때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요 줄표에 나와 있는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나 이거 써야 돼. 하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 1이든 2든 가요. 가서 반려동물의 개념 부분 밑줄 쫙. 이걸 문장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걸 이제 원고지에 옮겨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제가 문장 안 바꿔도 돼요? 그대로 써도 돼요. 다만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분량은 조금인데 써야 될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때는 요약해야죠. 그러니까 분량을 잘 보고 이게 지금 240에서 270이니까 8줄에서 9줄이네요. 그쵸? 분량이 나쁘지 않아요. 분량이 짧지 않습니다. 분량이 적지 않아요. 요 정도. 저는 150에서 180자도 봤었거든요. 그 정도가 좀 짧은 거지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용 담을 수 있으니까 내용 표시해두고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도를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네모나 X로 표시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저 네모나 X는 뭐 대신 들어간 거죠? 숫자 대신 들어간 거죠? 그러면 2000XX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원고지 한 칸에 20, XX 또 한 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용 쭉 적어주시고 이렇게 예시로 들어가 있는 문장의 형태 나올 때 있거든요. 이 형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문제지를 받자마자 축축축축 표시해 두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표시하고 자료 보고 확인해 두고 그런 다음에 이거 문장 만들어서 1문단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엄청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려고 말이 좀 많았죠. 와,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릴 내용들이 꼭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험장까지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아서 기쁜 그 시험 보는 그 하루가 됐으면, 시험 성적은 한 달 뒤에 나오죠. 그러면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보고 나오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나 좀 생각대로 잘한 것 같아. 기분 좋고. 한 달 뒤에 성적을 봤을 때도 잘 나왔어. 기분 좋아. 이렇게 모두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 찾아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와 함께 열심히 끝까지 한번 잘 해나가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